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강사 송주연입니다. 네. 오늘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OT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은 기본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군무원 국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서나 다른 여타의 기출 문제집이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다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맥을 짚고 그리고 그 내용에 뒷받쳐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페이지 보시면 군무원 국어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들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기출 문제들 살펴보시면은 기출문항에서 제가 보았을 때 군무원 국어가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건 시중의 자료들에서요. 기출 문제가 사실은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보거 문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보았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출 보거 문제라고 했을 때 사실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적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믿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인데요. 기출 보거 문제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믿고 가보자.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이미 한 2003년도 문항부터 해서 기출 문제들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군무원 국어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토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라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입니다. 그 시험도 역시 시험 문제가 비공개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시험을 계속 응시하는 겁니다. 시험을 계속 응시해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지문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문항들의 특징이 혹시 유형이 달라진 건 아닌지, 고정적으로 나오던 발문의 형태가 바뀐 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출문제가 비공개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기출에 의존해서 학습을 끌어가고자 했던 수험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문항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나왔던 문항이구나 신뢰하실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의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기출문제는 좋아 이렇게 해결해 보자. 기출문제 부분이 비공개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믿고 가보자 자료들을 준비해서 혹은 기출과 유사한 형태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처음에 봤을 땐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에요. 보통의 모든 시험은 시험 과목에서 그 안에 세부적인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휘는 고정적으로 몇 문항, 문법은 몇 문항, 비문학은 몇 문항, 쓰기는 몇 문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군무원 국어 문항들을 보면서 문항이 소위 너를 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항들이 배치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배치되지도 않거니와 또 영역별로도 어떤 해에는 문법이 14문항이나 나오고 어떤 해에는 아예 4문항밖에 나오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3번에 잘못된 분석에 의존했다라는 표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잘못됐다라는 판단입니다. 분석된 기출 문항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원래 제시된 혹은 원래 수험생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영역과 다소 상이했습니다. 제가 문항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보통의 문항들이 지문을 가지고 있던데 그 지문의 성격에 따라 문항을 분류했구나. 영역을 그리 나누었네 하여서 최근 5개년의 출제 경향 및 출제 문항 수가 자료에 있으실 텐데요. 지금 2017년도까지의 최근 5개년 문항들의 영역별 분포입니다. 숫자들이 쓰여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이
각 영역이 몇 문항씩 출제되었는가인데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숫자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괄호 안의 숫자는 제가 분석한 숫자입니다. 괄호 밖에 있는 숫자는 현재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출 문제집. 나름 알아보니 권위 있는 그리고 유명한 출판사들에서 나타나 있는 기출 보건 문제집의 내용들입니다.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서 이 부분이 왜 도대체 이 영역을 일이 나누었을까 해서 정답과 해설을 펼쳐놓고 같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정답과 해설에서 이게 어느 영역의 문항이다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보면서 2014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14년에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출제됩니다. 어부사시사는 누가 보더라도 문학인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2014년에 한 문항으로 문학을 집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문은 사실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란 지문이에요. 그 지문은 중수필입니다. 그럼 수필은 문학일까요? 비문학일까요? 문학이죠. 그런데 분석 자료에는 비문학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최재천 선생님의 중수필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2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문학이 3문항이다. 2015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문항에서는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 공손성의 원리에서 겸양의 경률, 관용의 경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의 원리에 대한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작문 문학으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화의 원리로서 어법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법과 국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013년에서 17년까지를 다 한번 훑어봤어요. 쫙 펴놓고 보니까 2016년 보시다시피 장문과 표현에 문항이 제로로 나와 있죠. 근데 저는 3문항으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20번 문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문이 문학이 나와요. 문학의 지문이 나오긴 하는데 문항 자체는 중간에 괄호 넣기로 적절한 접속어를 넣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건 문학 작품을 분석해서 풀어내는 문항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의도하였던 작가의 생각을 훑거나 혹은 그 안에 표현상의 기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속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문항입니다. 이건 작문 문항이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작문 문항이 있는데 표현과 관련된 문항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대부분의 기출 보건 문제집을 보니 편저이거나 내지는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출판사에 소속된 분들이 만든 예를 들어 군무원 시험 문제 무슨 팀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들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2017년의 경우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최근이니까. 2017년의 문항에서는요. 발문이 이렇습니다. 다음 중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것은?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1번 선택지만 봐도 분위기상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항은 어디에 해당하는 문항일까요? 그쵸. 누가 봐도 이건 어법에 관한 것으로서 문법, 국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문항이 작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국어 다 배워요. 교과서에서 보면요. 내용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원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는 쓰기 영역이구나. 이 단어는 읽기 영역이구나. 이 단어는 문학이구나.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 단순하게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지문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보면서 이거는 분석이 잘못됐어. 그럼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보았을 때 그다지 훌륭하진 않죠. 분석을 하는 건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반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는 국어의 영역을 나누어서 평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군무원 국어는 문학의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구나. 특히 고전문학도 학습의 범주로 보긴 해야겠으나 고전문학이 평균적으로 한 문항 내지는 두 문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문학 역시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절대 다수의 문항은 어휘와 그리고 국어 지식, 문법, 그리고 일부가 장문 문항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군무원 국어는 결국 아마도 문학에 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 확인만 하는 거다.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문항들도 보았을 때 비문학 문학에서 특징은 그 안에서 서술 방식을 확인하거나 그 안에서 글 자체에서의 벗어나서 우리가 국어 지식으로서 습득하는 독해의 기술로서 습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대부분 지문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는 아주 난도가 높게 출제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비문학 문항도 이해, 사고력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정도. 보았을 때 물론 학습자들마다 문항에 대한 난도차, 그리고 그것을 접함에 있어서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적으로 독해를 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것은 기본적인 사고 과정과 상호 소통의 기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로 보완해 갈 수 있느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법과 어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용국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건 그냥 제 결론입니다. 물론 누구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용국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하거나 내지는 그것으로서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요. 최신 기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좀 맥을 잡고 먼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이론들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기본반은 기본반답게 라고 제가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기본반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내가 국어에 자신감을 갖는 데 있다 라고까지 최종 목표를 잡았어요. 시험을 잘 보자 라는 것보다는 나 국어 할 수 있겠어. 이거 마치고 나니까 국어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튼튼 쉽게 가자라고 했는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로 시작할 때요. 많이 유명한 구절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근래에 가르쳤던 학생들이요.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하고 있는 현재의 수업의 특성상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노량진에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국어를 한 지가 오래된 학생들이야. 생각했을 때 괜찮겠니?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저도 수학을 공부한 지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기초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꼼꼼하게 그리고 쉽게 가자. 계속 쉽게 가자라고 말씀드린 건요. 국어는 처음부터 재미가 없고 이해를 못하면 국어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 공부를 쉰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을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의 기간이 누적되면 결국은 떨어지죠. 상승의 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바짝 했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천천히 깊이 있게 가지고 가느냐인데요. 기본반의 경우는 사실 깊이는 조금 덜어내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문법 시작하면 아마 다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반답게 쉽게 가자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꼼꼼하게 가자 대신 짚어볼 건 하나하나 짚어서 좀 보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란 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제가 분석한 것에서는 국어 지식과 문법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학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다음에는 더 많은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지향 쉽게 가자인데요. 이게 약간 설명드릴 때 조심스럽긴 합니다. 닭이 망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의 길이 많아 정도를 걷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본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양을 잃어버렸는데 갈림길이 오니까 길이 많아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면상의 의미로 보았을 때 학문에는 그만큼 길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도를 걷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학문의 정도, 진리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진리는 내가 목표하는 바와 같은 곳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의 지점에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도 그 같은 목표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연간 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진행할 부분은 바로 기본반입니다. 그래서 기본반답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중의 교재들이 퍽 두껍더라고요. 보면서 과연 이 두꺼운 교재를 12주 동안 끝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두꺼운 교재를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별로 안 둡니다. 제가 길을 잡고 제가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제가 알아낸 길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것들을 많이 열어두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힘들어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 낮추어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만큼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두루두루 적어도 학습에 있어선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챙겨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강의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진행하려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건 제 학습 스타일인데요. 저는 사실 이론을 이걸 왜 하지를 모르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을 배울 때 fx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기호로서 어떠한 것을 충분하게 내포하려고 하지? 라는 궁금증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문과생은 다 그렇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궁금해하셨으면 합니다. 저 강사가 이 수업을 왜 이렇게 끌어가고 있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가장 최신의 기출 문제들을 먼저 제공하여서요. 수업 시작 도입부에 간단하게 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문제만 우선 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오늘 학습할 부분은 이렇게 문제의 스타일이 제공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관련된 이론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이론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그 이후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해설을 배부하기 전에 저는 보통 정답과 해설을 잘 안 줍니다. 강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푸셨던 것들을 고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업 중에 이거 나왔지? 하고 정정하시고 나서 그리고 정답과 해설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제대로 이해한 게 맞구나. 이래서 이거 답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꼼꼼한 설명입니다. 제가 꼼꼼하는 걸로 둘째 가라면 좀 서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A형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보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공부해. 사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죠. 요즘은 공부 안 하니? 그런데 그 공부를 말하려면 본인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해 아니고요. 공부하자. 그리고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절대 수험생들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생들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같이 준비할 거고요. 질문 마음껏 던져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점점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지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반 영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수단적 어휘력이 아니라 학습 목표 자체가 어휘력이 되는 어휘 영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휘는 사실상 학습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휘를 외워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죠.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시험에선 이 부분이 자주 나오더라. 살펴보셨겠지만 군무원의 특징상 한자어 문항 많이 나옵니다. 한문도 물어보죠. 한자 병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일 난감했어요. 저도 한문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한문도 나오고 또 하나 모든 회차에 있진 않지만 어려운 고유어를 묻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고유어들. 문학 작품에서나 봄직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만 보았음직한 그런 고유어들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문항들이 종종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들. 그럴 때 어휘 부분에서는 사실 독해를 위해서 보통 기본적인 어휘만 알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고 저희가 가야 되는 건 조금 더 깊고 넓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자체가 어휘력 향상에 있다. 아마 저랑 하시면서 이 방대한 어휘를 정말 외우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매주차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가? 합니다. 외운 건 문항으로 풀어보지 않고선 내 어휘가 되지 않죠. 내가 정말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건 문항을 풀어보는 건데요. 보통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체벌의 목표로 남겨서 재시험을 보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어문규범과 어법, 그러니까 국어 지식인데요. 암기 아니고 원리 이해에 먼저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열심히 문법을 외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저랑 수업을 해보면요. 학생들 다 또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 표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표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 표가 갖고 있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문규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리부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본문을 통해서 필자의 사고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독해의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은 문항들을 풀어보고 아주 폭넓은 지문들을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지문의 흐름을 읽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4번에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의 후기를 살펴봤어요. 거기 보니까 1번부터 모르겠더라고요. 부터 시작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출제자들더러 풀어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이 문제 다 풀 수 있는지 이거 많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항을 풀어내는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특히 지문이 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문의 길이를 얼마나 주느냐가 사실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하죠. 지문이 길면 길수록
읽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문항에 답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속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찬찬히 훑어보되 마지막에 문항별 팁에 대해서 조금 유형별 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글쓰기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데요. 이 부분이 작문과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작문과 표현이라 하여서요. 쓰기 영역의 경우 지금 분석된 자료들이 시중에 있는 것은 문항이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문항이 아주 적진 않습니다. 또 이 쓰기 영역과 관련해서 작문과 표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번 배워두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데도 아주 크게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문단 구성의 원리, 문단을 잘 쓴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글을 잘 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좋은 지문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글을 비교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 원리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강의 경력 보시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약간 어려 보여서. 근데 목소리가 약간 타고나기를 저희 집 여성들이 목소리가 다 좀 아이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할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톤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에 힘주고 일부러 조금 더 굵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 경력으로 언급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기 다소 부끄럽지만 자,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국어능력 인증시험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라는 자격증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나 이 부분이 우연히 공고로 특별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도전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능 국어 영역을 제가 다른 건 다 별로였는데 국어는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학습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 배운 독서력으로 학습을 해서 수능을 치른 케이스인데요. 수능 국어를 보통 풀면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이상씩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능력 인증시험이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스스로 혼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 다시 시험 봅니다. 그러다 가르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국어능력 인증시험 전문 강사 1호로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간에 MD라고 하여서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실용 글쓰기를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로는 대치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는 경력이 많지 않아서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요. 어저께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경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생소하고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컨트롤하기를 프로답지 못하게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들어올 때까지도 두근두근 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솔직하게 노량진에서 저는 강의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충분하게 준비할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